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된 60대 여자입니다. 그런데 천성이 사기꾼인 사람들은 연기력도 타고나는 건지 저희 가족 모두가 며느리의 본 모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본 모습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지금부터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던 그 기막힌 일에 대해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20대 중반의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저희 집은 인천이다 보니까 조그만 차를 타고 나가도 배를 볼 일이 많았는데 저희 아들은 유치원 때부터 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스케치북에 맨날 배 그림만 그리고 식탁 의자 2개를 붙이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선 혼자서 배놀이를 할 때도 많았어요. 으하하, 난 선장이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을 향해 출발할 테니 얼른 닻을 올려라. 아들이 하도 배를 좋아하길래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유람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져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나중에 이런 배 운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타는 배도 좋고 아니면 고기 잡는 배도 좋은데 어떻게 해야지 나도 매일매일 배를 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용아, 배 타는 게 그렇게 좋아? 매일매일 배를 타고 싶으면 나중에 커서 그런 직업을 가지면 되지. 진용이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큰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에 타서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기계를 정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정말요? 그럼 나 무조건 배 타는 직업을 가질래요. 난 평생 동안 넓은 바다를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바다와 배를 너무 좋아했던 저희 아들은 결국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항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항해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일이라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처음엔 걱정이 너무 앞섰어요. 한번 출항하면 몇 달이나 있다가 집에 온다는데 솔직히 어떤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들이 처음 출항하던 날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긴 했지만 마음속으론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다녀올게요. 연락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연락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 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렇게 아들은 첫 출항을 떠났고 저와 남편은 평소처럼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김치찜 집을 운영하고 남편은 개인 택시 기사로 일했는데 안 바쁠 땐 아들 걱정이 자꾸만 들어 더 바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 참 다정한 성격이라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꼭 저한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오늘 장사 잘 됐어? 뭐 힘든 일은 없었고? 나야 뭐 그냥 평소랑 똑같지.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오늘 이상한 손님은 없었어? 왜 며칠 전엔 손님이 택시 바닥에다가 토해가지고 세차비만 날렸다며. 아예 안 그래도 아까 술 취한 손님이 또 택시 안에다 토하려고 해서 혼났다니까. 겨우 길가에 세웠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오늘은 그 손님 빼곤 다 괜찮았던 것 같아. 나한테 욕하거나 반말하는 손님도 없었고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손님도 없더라고. 그렇게 전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 한 번씩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연락을 자주 하고 싶은데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땐 전화가 잘 안 터지네요. 그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잘해주시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첫 항해 무사히 잘 끝내고 건강하게 돌아갈게요. 그래도 가끔씩이나마 아들이 연락을 해줘서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첫 항해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땐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말았어요. 우리 아들 몇 달 사이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어? 얼굴도 까무잡잡해지고 어깨도 또 듬직해진 것 같네.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줬더니
아들이 역시 집밥이 최고라면서 정말 맛있게 먹더군요. 일하는 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밝게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역시 전 바다 사나이인가 봐요.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배 위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자고 일어났을 때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게 진짜 꿈만 같거든요. 그렇게 2달간의 휴가를 보낸 아들은 다시 출항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 출항을 할 때마다 매번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선택한 삶이니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아들도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또 한 번 장기간의 출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작년 휴가 기간 동안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동안 아들이 바다에 나가 있을 때도 꿋꿋이 다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되게 참하고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들 직업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앞으로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괜찮겠어요? 남들은 신혼 때 매일 붙어 지내면서 알콩달콩 할 텐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그런 생활도 얼마 못 보내고 외롭게 지낼까봐 그래요. 괜찮아요, 어머님. 물론 매일 붙어 있을 수 없는 건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니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대신 같이 있는 기간 동안엔 남들보다 2배, 3배로 더 재밌게 지내면 되죠. 전 그렇게 말하는 예비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고 상견례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신혼집이 문제였습니다. 말이 신혼집이지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가 있는 동안엔 며느리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몇 달 동안 혼자 지내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와 남편이 며느리한테 합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세아가, 너 정말 우리 아들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혼자 지내는 거 괜찮겠니? 혹시 혼자 지내는 게 싫으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어때? 어머, 진짜 그래도 돼요? 저 사실 몇 달씩 집에 혼자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무섭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해주시면 저야 더 감사하죠. 정말 다행히도 예비 며느리가 합가를 2손 들고 환영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전 그래도 며느리가 시부모하고 같이 사는 걸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엄청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반찬을 할 때도 옆에 꼭 붙어선 알려달라고 하고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꼭 저한테 먼저 달려와 안기는 거예요. 어머님, 저 왔어요. 저 오늘 일하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세요? 오늘따라 자꾸 부장님이 절 혼내시길래 얼른 집에 와서 이렇게 어머니 품에 따뜻하게 안기고 싶었다고요. 아유, 그랬구나. 오늘 회사에서 네가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네. 내가 그 스트레스 싹 날아가라고 이렇게 꼭 껴안고 온기를 나눠주마. 어때? 이제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니? 네, 완전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어머님, 저 사실 예전부터 퇴근하고 이렇게 엄마한테 달려와서 안기는 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엄만 저 중학교 때 이혼하고 가버리셔서 한 번도 이런 거 못 해봤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그냥 어머님이 제 엄마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며느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바람에 엄마의 정을 많이 그리워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딸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주말엔 다 같이 차이나타운에 가서 맛있는 걸 먹기도 했어요. 어머님, 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마파두부 덮밥은 처음 먹어봐요. 전 마파두부 덮밥은 그냥 기름기만 많고 느끼한 음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먹으러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러자 옆에서 저희 아들이 밝게 웃으며 이러더군요.
여보, 마파두부 덮밥이 그렇게 맛있어? 내가 출항하기 전까지 당신 데리고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녀봐야겠네. 다음엔 내가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나만 사주지 말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사줘. 나 당신이랑 둘이 데이트하는 것도 좋지만 어머님, 아버님과 넷이서 다니는 게 더 좋단 말이야. 세상에 시부모와 가끔 만나는 것도 불편해하는 며느리들도 많다던데 저희 며느린 오히려 저희랑 다니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며느리를 더 예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신혼생활을 보낸 저희 아들은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되었어요. 며느린 아들 앞에선 씩씩하게 잘 보내줬지만 뒤에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들이랑 떨어져 있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우리 그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죠? 지금 3일째 연락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아휴, 지금 우리 아들이 전화가 안 터지는 곳에 있어서 그렇지. 며칠만 기다려보면 연락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나쁜 생각은 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며느린 밤에 잘 때도 방에서 혼자 자는 게 좀 쓸쓸했는지 가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저랑 같이 주무시면 안 돼요? 저 어머님 옆에서 따뜻하게 체온 느끼면서 잘래요. 네? 맨날 혼자 자니까 쓸쓸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자. 오늘은 내가 너 잠 잘 오게 재워줄 테니까 편하게 내 옆에서 자렴. 저는 아들 없이 지내는 며느리가 힘들고 외로울까봐 최대한 많이 챙겨주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시집살이를 안 시킨다고 한들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며느리 혼자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몇 달 만에 다시 집에 왔을 땐 며느리가 저희 아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답니다. 여보, 그동안 출렁거리는 배에서 생활하느라 힘들었지? 집밥도 그리웠을 텐데 이 갈비찜 좀 한번 먹어봐. 이거 내가 어머님한테 배워서 직접 만든 거다? 어때? 이야, 당신 이제 갈비찜 같은 것도 할 줄 알아? 나 없는 동안 우리 어머니한테서 음식하는 법 많이 배웠다더니 실력이 아주 일취월장했네. 며느린 까맣게 탄 저희 아들의 얼굴을 보고선 직접 얼굴 마사지까지 해주더군요. 여보,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면 기미도 생기고 금방 노화가 된대. 그러니까 평소에 선크림 잘 챙겨 발라. 그리고 집에 있을 때만큼은 내가 마사지 매일매일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알았지? 아들과 며느린 집 앞 편의점을 갈 때도 둘이 꼭 붙어서 가고 집에서도 둘이 얼마나 알콩달콩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서로도 애틋한 것 같더라고요. 전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가 그렇게 애틋한데도 애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임신 소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린 그게 내심 속상했는지 하루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는 왜 아기 천사가 안 찾아오는 걸까요? 제 친구들은 결혼해서 금방금방 애가 생기던데 전 당연히 저도 결혼하면 금방 임신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세아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어.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서 애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아기 천사도 안심하고 찾아오는 거란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평소보다 더 많이 챙겨줬어요. 혹시 기가 허한가 해서 몸에 좋다는 음식도 해주고 보약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가 피곤해할까봐 집안일도 거의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4년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저도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봤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우리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애가 안 생기는 것 같아.
우리 아들 휴가 기간 때만이라도 둘이서 편하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있으니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둘이 4년이나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이젠 둘이 편하게 살라고 우리가 집 하나 해주는 게 어때? 그래, 안 그래도 나도 슬슬 둘이 분가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한테 자식이라곤 진용이 하나뿐인데 이젠 둘이서 오붓하게 살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지. 전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 살길 바랬기 때문에 남편과 평생 번 돈으로 아들의 집을 하나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한테 얘기했더니 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저희 집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지내는 건 싫은데 이왕 해주시는 거 어머님 댁이랑 가까운 데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구해줄 테니까 심심할 때마다 언제든지 놀러 오렴. 그때 당시 아들이 바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며느리 둘이서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괜찮은 집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위치도 좋고 평수도 딱 괜찮지 않아요? 전 이 집이 딱 마음에 들어요. 어머, 그러니? 나도 여태까지 봤던 집 중에서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럼 그동안 많이 고심했으니 이 집으로 계약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전 계약금을 내고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까진 아직 2달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며느리가 엄청 설레어 하더라고요. 어머님, 전 아무래도 결혼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남들은 시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던데 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한테 딸처럼 진짜 잘해주시잖아요. 제 여동생도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저처럼 좋은 시부모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저한테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잔금 치르는 날이 1달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마침 아들과 연락이 되어 아들한테 들어오는 일정을 물어봤어요. 진용아, 너 잔금 치르는 날이 언젠지 알지? 그때 한국에 들어오니? 아, 아마 5일 정도 더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와이프랑 공동명의 하기로 했으니까 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와이프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와이프한테 돈 보내주시면 알아서 잔금 치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자 며느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쯤 며느리가 저보고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한테 집까지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랑 셋이서 여행 한번 다녀오실래요? 이제 이 집에서 같이 지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 하나라도 더 쌓으면 좋잖아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허허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난 됐으니까 둘이서 다녀와. 둘이 엄마랑 딸처럼 매일 붙어 다니는 사이인데 여행도 둘이 다니면 더 재밌을 거 아니야? 남편은 굳이 안 따라간다고 해서 며느리가 급하게 여행 일정을 짜서 저와 둘이 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괌이라는 곳은 생전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비키니 아일랜드라는 곳에 갔는데 배 타고 나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바다 한가운데 얕은 모래사장 같이 신기하게 된 곳이 있어서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우와, 어머님, 여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무슨 무인도도 아니고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역시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지. 내가 태어나서 이런 데 와볼 줄 어떻게 알았겠니? 내가 네 덕분에 이렇게 날씨 좋은 곳에서 관광도 하고 정말 호강하는구나. 그날 저녁엔 원주민들의 공연을 보면서 바비큐도 먹고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날엔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는 요트 패키지를 며느리와 둘이 하러 갔는데 그것도 정말 분위기 있고 좋더라고요. 요트 안에서 와인이랑 치즈도 먹고 현지 가이드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는 것도 들었어요. 게다가 요트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군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한가운데서 붉게 지는 석양을 보게 될 줄이야. 아무래도 지금 보고 있는 이 풍경은 아주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것 같구나. 어머님, 기억도 기억이지만 이런 예쁜 풍경은 사진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자, 얼른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며느리와 같이 괌에서 쇼핑도 하고 현지식뿐만 아니라 한식당에도 가서 삼겹살이랑 김치찌개를 먹기도 했어요. 딸 같은 며느리와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을 다니니까 하루 종일 너무 즐겁더라고요. 숙소에서 자기 전에도 둘이 얼마나 수다를 많이 떨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4박 5일간의 여행 일정을 마친 후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행하는 동안 좀 피곤했는지 비행기 타니까 슬슬 잠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자려고 눈을 감는 찰나 갑자기 제 옆쪽에서 어떤 아기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가 앉은 자리 통로 맞은편에 어떤 젊은 부부가 돌밖에 안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아서 달래고 있더라고요. 하리나, 왜 그래? 배고파서 그래? 이유식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아니면 졸려서 그런 거야? 어? 부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래는데도 아기는 계속 자지러지게 울더군요. 그런데 그 상황이 10분, 20분 계속 길어지자 주변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슬슬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시끄럽게 왜 어린애를 데리고 비행기 타고 난리야? 여행 끝나고 기분 좋게 집에 가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 잡치게 생겼네. 아유, 도대체 애엄마랑 애아빠 뭐 하는 거야? 애가 울면 달래야지. 왜 저렇게 애를 울게 냅둬? 내가 내 돈 내고 비행기 타는데 이런 시끄러운 소음까지 들어야 돼? 사람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그 젊은 부부가 엄청 곤란해 하더군요. 전 지켜보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 부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세대, 혹시 괜찮으면 그 아기 내가 좀 달래봐도 될까요? 내가 자식을 한 명밖에 안 키워보긴 했지만 그래도 세댁보단 육아 경력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자 그 세댁이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저한테 아기를 넘겨주더군요. 그래서 전 그 아기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까꿍. 아가야,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구나.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기가 제 품에서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댁한테 다시 아기를 넘겨줬는데 아기가 세댁 품에 안기자마자 또 울기 시작하더군요. 아휴, 이거 어떡하면 좋지? 하리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여기 있잖아. 어? 아유, 세댁. 아무래도 세댁보단 내가 살 집이 있어서 내 품이 더 따뜻한가 봐요. 내가 조금 더 안고 있을 테니까 이리 줘봐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아이 안고 있으면 팔도 아프실 텐데 괜히 저희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 아기를 보니까 우리 아들 키울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전 그 아기를 다시 받아선 새근새근 잠들 때까지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엄청 신기해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어쩜 그렇게 애를 잘 보세요? 세상에 처음 보는 어른이 안아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울음도 한 번에 뚝 그치고 편하게 잠까지 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안고 있다가 그 부부한테 다시 아이를 돌려줬더니 그 부부가 저한테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깐 저희 할인이가 울음을 안 그쳐서 정말 곤란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인이 대신 달래주시고 재워주시기까지 해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나저나 애가 많이 어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사랑 듬뿍 주면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며느리가 화장실을 좀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더니 며느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화장실 안 가세요? 가야지. 내리자마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너 갔다 오면 그때 가려고 그랬지. 그럼 저 수화물 찾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갔다 오세요. 그렇게 전 며느리를 혼자 두고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아까 그 새댁이 있더라고요. 어머, 새댁.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여행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집에 가서 푹 쉬어요. 난 화장실에서 볼일 좀 보고 집으로 가려고요. 그런데 그 새댁이 나가지도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아주머니, 잠깐만요. 저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새댁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일단 볼일을 보고 나온 후 새댁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댁이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아까 옆에 같이 있던 분 며느리 맞죠?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며느리분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속이 좀 안 좋아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왔는데 그 며느리분이 화장실에 와서 이상한 통화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 며느리 꼭 조심하세요. 저는 뜬금없이 저희 며느리를 조심하라는 말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새댁의 입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더군요. 세상에 새댁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 며느리가 화장실에 와선 큰 소리로 누구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오빠, 나 이제 막 한국 도착했어. 아니, 아깐 비행기 아니라서 휴대폰을 꺼놨으니까 전화를 못 받았지. 나 나오자마자 바로 오빠한테 지금 전화하는 거야. 아이 옆에 그 노인네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전화를 받아. 암튼 잘 구슬려 놨으니까 아마 2주 뒤면 아파트 잔금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딱 2주만 기다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오빤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 아이, 어차피 우리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가 해외여행까지 모시고 다녀온다고 얼마나 입을 해벌쭉하고 계시는데. 아휴, 나 솔직히 그 노인네 비 맞춘다고 괌까지 가서 4박 5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래도 내 수중에 3억 원이 들어올 때까진 내가 최대한 좋은 며느리인 척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남편 놈 버리고 오빠랑 해외로 떠나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설마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부부끼리 돈 좀 떼어갔다고 처벌까지 받겠어? 우리나라 법은 부부끼린 돈 떼먹어도 처벌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빠 나만 믿고 해외로 들 준비나 해. 알았지? 세상에, 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그런 통화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2주 뒤에 잔금 치르는 날이라는 것까지 새댁이 알고 있는 걸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며 새댁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요, 새댁. 일단 이런 얘기해줘서 고맙고요. 혹시 연락처 좀 줄 수 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증인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요. 증인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충격 많이 받으셨을 텐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전 새댁한테 연락처를 받고 다시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며느리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를 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식사하시겠어요? 제가 밥 좀 차려올까요? 아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했더니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한숨 자야겠다.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배고프면 너 혼자 밥 챙겨 먹어라. 그럼 푹 주무세요.
전 잠깐 장 좀 보러 갔다 올게요. 제가 피곤한 척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며느리가 장 보러 간다고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래서 전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통화가 돼서 아들한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더니 아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래, 그 새댁이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더구나. 그나저나 너 이거 네 마누라한테 말하지 말고 일단은 가만히 있어봐라. 어차피 추궁해봤자 오리발 내밀 거 뻔하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돼. 넌 바다에 나가 있느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보마. 저는 그 후 한참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평소에 즐겨 듣던 유튜브 사연이 생각나더군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이럴 때 보통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평이 제일 좋은 곳으로 연락하니까 다음날 만나서 며느리의 뒷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뒷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며느린 계속 저와 남편한테 웃으며 살갑게 대하더군요. 전 그 모습이 이중인격자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다가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의뢰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드디어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며느리는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딴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직장도 그만둔 지 오래였고 평소에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선 그놈이랑 같이 지내다가 퇴근 시간쯤 맞춰서 집에 들어온 거였더군요. 심지어 그 남잔 직업도 없는 백수였는데 저한테 아파트 잔금 3억 원을 받고 나면 그놈이랑 둘이 해외에 도망가서 살 생각이었나 봐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 사진들을 저희 남편한테도 보여주고 저희 아들한테도 다 보내줬습니다. 저희 남편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아들도 전화로 저한테 아주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내 옆에서 맨날 나 없이 못 사는 것처럼 행동했으면서 뒤에선 이렇게 딴 놈이랑 놀아나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어머니, 저 이거 진짜 용서 못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믿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요. 저는 아들을 겨우 진정시킨 후 내가 먼저 며느리 박살낼 테니 일단 무사히 일 마치고 돌아올 생각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전의 날이 될 때까지 남편과 저 둘 다 이 사실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어요. 며느린 또 출근한 척 나가더니 중간에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잔금 치르는 날인 거 아시죠? 어머님은 오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 혼자 부동산에 갔다 올게요. 그래? 알았다. 그럼 이따가 부동산에 도착하면 연락하렴.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다시 오더군요. 어머님, 저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제 계좌로 잔금 보내주시면 돼요. 뻔뻔하게 잔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길래 전 며느리를 한번 떠볼 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내가 네 계좌로 보낼 필요가 있니? 그냥 내가 이름 바꿔서 집주인한테 바로 입금해도 되는 거잖아.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차피 저랑 그이 명의로 할 건데 나중에 입금 내역 확인하기 편하게 제가 돈 받아서 입금하는 게 나아요. 아참,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돈 보내주실 때 증여세 아끼려면 차용증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잔금 치르는 게 먼저니까 차용증은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 일단 잔금부터 저한테 보내주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길래 전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선 30분 동안 돈을 안 보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한테서 다급한 목소리로 또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님, 잔금 보내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저 계속 부동산에 앉아 있는데 빨리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닭달까지 하길래 전 지금이 며느리를 혼쭐 낼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는 대신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며느리의 불륜증거 사진을 수십 장 보내버렸어요. 그러자 몇 분 뒤에 며느리가 식겁해선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 어머님, 이 사진들 뭐예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 그냥 저 아는 오빠예요. 평소에 저희 남편 없을 때 심심하다 보니까 그냥 가끔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사이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네? 뭐? 오해? 야, 넌 친한 오빠랑 그런 데 다니니? 얼마나 행실이 안 좋길래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팔짱까지 끼고서 숙박업소를 들락거려? 너 끝까지 우릴 속이려고 했나 본데 이제 다 들통났으니까 더 속일 생각하지 마라. 너 우리 아들 몰래 그놈이랑 놀아난 거 다 아니까 더 이상 착한 척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사실 제가 미리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우리 아들이 단독 명의로 계약할 거니까 며느리가 오면 그냥 보내라고 미리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이 5일 뒤에 한국으로 오니까 그때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냐고 정중하게 부탁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집주인분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계약금은 날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저와 남편 앞에서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랬는데 다시는 저 그런 짓 하지 않을게요. 저 우리 그애 아니면 못 산단 말이에요. 내가 살다 너같이 뻔뻔한 애는 처음 본다. 세상에 우리 앞에선 우리 아들밖에 모르는 애처럼 굴더니 뒤에선 감히 딴 놈이랑 살림을 차려? 너 내가 잔금 3억 주면 그 돈 들고 그놈이랑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잖아. 그래 놓고 뭐? 우리 아들이 아니면 못 살아? 입이 뚫려 있으면 말이라도 똑바로 해. 더 이상 네가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속아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앞에서 역겹게 연기하지 말라고. 그러자 저희 남편도 며느리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너, 내가 여태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 잘 뒀다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는 줄 아냐? 우리 아들 배 타러 나가면 몇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데도 시부모랑 살면서 꿋꿋이 그걸 다 기다리고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엄청 잘한다고 내가 얼마나 칭찬했는 줄 아냐고.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전부 다 뒤통수 치고 배신을 해? 자식 며느리 잘 살라고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까지 해주려고 했더니만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딴 놈이랑 도망갈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어머님, 아버님, 저도 제가 엄청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그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는 우리 그이만 바라본다고 약속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지금보다 몇 배로 더 잘할게요. 하지만 전 도저히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대충 싸놨던 짐가방을 며느리한테 던져버렸어요. 너 같은 애가 하는 약속을 어떻게 믿어? 내가 네 집 웬만한 거 다 싸놨으니까 그냥 그거 들고 나가라. 너 같은 애랑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님, 저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갈 데가 왜 없어? 여태까지 회사 다니는 척하면서 그놈이랑 두 집 살림했던 그 오피스텔에 있잖아. 하루가 멀다고 뻔질나게 드나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갈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다시 우리 집에 발도 붙이지 말고.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네?
며느리가 계속 애원했지만 저와 남편은 며느리한테 짐가방을 억지로 안기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구차한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따로 만나서 한바탕 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린 저희 아들 앞에서도 구질구질하게 울면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솔직히 말해서 남편 없이 혼자서 시댁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마침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길래 위안 삼으려고 하루 이틀 만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 입장도 좀 이해해주라. 어? 그게 그렇게 힘들었으면 차라리 진작에 분가하자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어떻게 남편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닐 수가 있어? 나 당신 같은 여자 절대 용서 못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그냥 이혼해. 이혼해서 그놈이랑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물론 남편 없이 며느리 혼자서 시댁에 사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저랑 남편은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까봐, 그리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평생 번 돈으로 아파트까지 해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딴 남자한테 미쳐서 그 피 같은 돈을 들고 나를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괘씸해서 치가 떨리더군요. 저희 아들도 며느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사실 어머니한테 미리 연락받고 너무 큰 충격에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혼자서 생각을 많이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저 이혼하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 저희 아들은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저희를 찾아와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은 저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엄마로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따랐는 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감이 더 큰 거야. 우리 앞에선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처럼 굴고 날 진짜 엄마로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그렇게 배신할 생각을 해? 난 네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널 진짜 딸로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잘해줬어. 시집살이 시킨다는 생각 들까봐 집안일도 하나 안 시키고 너한테 항상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것만 해주려고 노력했다고. 그건 저도 알죠.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산 거잖아요. 그런데 저 이번 일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못할 짓 한 거 아니까 제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네? 넌 그냥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시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들고 나를 생각하지 않은 애야. 그런데 어떻게 너 같은 애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겠어? 네가 그동안 우릴 속인 것만 생각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으니까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넌 이제 우리 아들 마누라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도 아니니까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어머님, 어머니. 그렇게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다시 한번 쫓겨났고 결국 저희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한테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한테 해주려고 했던 그 집도 결국 아들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희한텐 자식이 아들 하나였기 때문에 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난 후 전 저한테 며느리 실체를 알려준 세댁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작은 사례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세댁이 극구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휴, 제가 사례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아주머니가 먼저 저희 곤란할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머니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솔직히 아주머니가 비행기에서 저희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저도 그런 얘기 듣고 그냥 남 일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까진 필요 없고 그냥 밥만 한 끼 사주세요. 아유, 그래도 우리 아들 인생을 구해주고 나랑 우리 남편 재산을 지켜줬는데 정말 살해 안 해드려도 되겠어요? 우리 안 된 새댁이 정말 은인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마음씨가 너무나도 착한 새댁은 끝까지 살해를 안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 새댁한테 맛있는 밥을 사주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비행기에서 우는 아기를 달래주지 않았더라면 저희 가족은 지금쯤 며느리한테 큰 배신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은 이혼한 후에도 씩씩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이제 마음 편히 바다를 누비면서 살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엔 바다에 나가 있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처럼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저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 2달 정도 휴가거든요. 그때 아버지랑 셋이서 해외여행 가시는 거 어떠세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끼리 국내 여행은 가봤어도 해외여행은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서요. 뭐? 해외여행? 아이, 나야 가족끼리 여행 가면 좋지. 그나저나 어딜 가야 되나? 저 일하면서 돈 꽤 많이 모아놨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랑 두 분이서 어느 나라로 여행 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좋고 아니면 유럽이나 동남아도 괜찮아요. 아들은 저와 남편 보고 가고 싶은 나라를 생각해 보라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외여행이라곤 전 며느리와 갔던 괌밖에 없어서 어딜 가야 될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더군요.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이 있다면 어디가 좋을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들과 여행을 가서 추억을 정말 많이 쌓고 오고 싶거든요. 이드리스 샤흐라는 인도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저희 전 며느리는 뒤에서 더러운 짓을 하면서 저희 앞에선 늘상 거짓말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의 돈을 가로채서 해외로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도 앞에선 늘 가족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하지만 결국에 어떤 거짓말이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랍니다. 저희 전 며느리가 공항 화장실에서 생각 없이 통화했던 걸 그 새댁이 듣고 저한테 말해준 것처럼요. 물론 제가 그 새댁한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런 우연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전 며느리의 거짓말이 더 나중에 밝혀져서 저희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았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희 가족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지만은요. 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배우도 아닌 사람이 가족들한테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속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만약에 저희 전 며느리가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제발 앞으론 남이 힘들게 번 돈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제발 본인을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뒤통수 치지 말라는 말도 함께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면 그 충격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희 며느리와 같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